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전에 강의가 있어서 목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 강의 계획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36회 진행되고 그 10월 17일, 10월 19일이 오전 오후 연강입니다. 오전 오후 연강. 36회 동안. 그 중에 2번은 연강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후 2시 그리고 5시 40분까지고 자, 교재 보시면 이광섭 법무사님 24년 민법의 정리 이게 이제 주된 기본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부교재 최근 14년간 중요 민법 판례 핵심이죠. 법무사에서의 압도적인 출제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할 때 자, 강의 특징 보시면 이미 요약집이에요. 따라서 양걸로 1번에 자, 교재 내용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출제 가능한 중요 쟁점들을 중요 판례는 그림도와 함께 정리를 한다. 근데 중요 쟁점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2가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미 찍었는데요. 첫 번째가 요 객관식 기출 분석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뒤에 있어요.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또 있거든요. 객관식 기출 분석표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중요한 걸 미리 봐두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갈 거니까 시험장에서 내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 맞춰야 되는 것들은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원래 공부 순서가 대부분 이제 기본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점차 줄어듭니다. 줄어들어도 중복되는 이 구간은 계속 나오는 거죠. 1순환 때는 이만큼 공부하고 2순환 때는 이만큼 공부하고 뭐 3순환 때는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도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쪽 구간을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 수험생분한테 나름 자,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관건은 이쪽 구간이에요. 이쪽이 이제 이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 기본서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서술 없이 말 그대로 쟁점 서술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걸 같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법의 총체적인 검토는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2번 보시면 문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객관식 문제도 같이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3번째 줄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처음부터 풀어보시면 따라서 테스트 형식이 아닌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공부를 이건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특강을 찍어놨습니다. 5월달이네요. 5월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벌써 그쵸 이제 개강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도를 쭉 보시면 이거대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많이 나가고 어떨 때는 적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서 말고요. 요 기출 분석 표 함께 같이 봐보실까요? 자, 뒤로 넘겨봐 주세요. 뒤에 아예 크게 분석표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도표 자체를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부록에 있습니다. 객관식 민법 전체 기출 분석 도표. 자, 민법 총칙 보시면 올해 거는 이제 제가 따로 나눠드렸으니까 딱 봐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이 나오죠. 자연인 부분, 법인 부분, 그리고 쭉 내려와 봤더니 의사표시, 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 소멸시효. 그러면 딱 봐도 밀집 구간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개에서 7개입니다. 그러면 민법 총칙은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무조건 다 맞추겠다. 그리고 물권법 가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소유권 거의 집중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하시면 하시는 거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등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거 누구 거야? 그럼 그거 이게 뭐예요? 왼쪽 민법 총칙의 권리 객체입니다. 근데 어차피 소유권 하면서 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집중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시면 저당권 보이시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서 등기부를 열람하면 가장 먼저 보실 거 소유권자 누구니?
두 번째, 이 소유권 부동산에 혹시 저당권 잡혔니?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란 바로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죠. 바로 등기 제도입니다. 이건 저와 함께 또 우리 수험생분들이 부등법도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민법이 항상 처음이냐면 이건 칠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법이란 걸 처음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법이라는 게 과연 뭐냐면 상식들이 모여주신 겁니다. 최소한의 도덕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법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법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규범을 하나 둡니다.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할 거거든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과연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구조가 무엇이냐. 이거 다 대답하실 수 있는데 통치구조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질문을 왜 던지냐면 법이란 그런 거고 객관식 문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어색한 법률 용어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대답을 못 하죠. 통치구조 뭐예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3권으로 분립을 시켜놨어요. 3건으로 분립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기본권이란 걸 둡니다. 기본권. 그렇다면 헌법에서 이제 명령 위임을 받아서 법률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럼 이 기본권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과 관련된 이름이 조금 축소됩니다. 권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헌법의 통치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민법에서도 어떤 지도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민법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권리란 걸 공부합니다. 끊고 지금 저랑은 여기 공부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그럼 분쟁을 해결하죠. 이게 바로 민사소송법이에요. 1차 합격하시면 이제 2차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이제 어디 들어간다? 집행 들어갑니다. 이게 민사집행법이에요.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나하나씩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민법은 이 모든 걸 아우릅니다. 민법을 이 모든 걸 아우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분명 민법을 공부하는데 이분들이 공통 분모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출제자라면 이 민법 구간만 내면은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어. 근데 1차 때는 김중현이가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나와요. 그렇죠? 얘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소송 판례, 집행 판례만 묶어서 하루 종일 얘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공부하시면 이게 합격이고요. 합격이고요. 얘까지 공부하면 이게 고득점 합격이에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민법만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어느 정도를 원할 거냐. 나는 합격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의 공부 방향 설정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고득점을 하고 싶다? 나중에 이거 추가 학습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근데 혼자서 하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혹시라도 강사님들이 요것만 마지막에 민법 1차를 위해서 소송지문, 집행지문 5개년치 모아서 한 타임만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모이세요. 이러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걸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민법으로 들어옵니다. 민법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민법을 학습할 때 질문. 자, 민법이란 무엇인가? 교재이지 한번 보실까요? 챕터 01번입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3페이지거든요. 근데 민법이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판례집 말고 민법의 정리집. 자, 민법의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 01번에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법의 법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길 봐서 안 되고 우리 법원까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칠판 봐보세요. 자, 민법이란 건 지금 어떤 거냐. 우리가 원래는 지금 무정부 상태에서의 분쟁이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되면서 국가가 건설됐고 그렇다면 규칙이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걸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규칙이란 걸 정해냈으니까 이걸로 의율하겠다. 이제 이런 단어. 이 의율이란 말은 이걸로 규율을 하겠다. 이거를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네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네 글자 합쳐서 이게 법률관계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로 들어오신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예요. 이 강의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죠. 수강 신청을 하셨죠.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는 대답. 근데 우리 이제 법이잖아요. 수강 신청이 갖는 의미가 뭔데요? 그렇죠. 계약이죠. 계약. 여기 있어요.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계약이란 말이 어딜 봐도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합니다. 약속하신 거죠. 약속. 우리 수험생분들이 약속하셨어요. 친구분들이랑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안 지킬 때도 있죠. 안 지켰을 때 친구한테 한 소리 듣고 말지 어떤 법적 제재 조치를 받나요? 이제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관계가 법에 의해서 규율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요. 그럼 이제 표현 바꿔볼게요. 권리라는 표현보다 기본권이라는 표현보다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유에는 항상 어떤 게 뒤따르죠? 책임이 뒤따르죠. 이게 거시 개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축소됐는데 권리 그리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의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의무 쪽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중현이가 오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오후는 안 하겠다고 백제라고 그냥 담당자한테 얘기하고 집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전 뭐 위반이에요? 여기 위반이죠. 왜? 우리 수험생분들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볼까요? 계약을 누구랑 체결하신 거예요? 저 되게 간단하죠. 학원이랑 하신 거죠. 저랑 한 게 아니죠. 제 앞에서 중현아 나 네 강의 들을 거야. 우리 같이 계약서 쓸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학원이랑 했죠. 그럼 결국 등장하는 게 법에 의하여 규율될 건데 누구를 규율하는 거야?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누굴 규율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법은 또 이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연에서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 분을 내추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분들이 투쟁을 하시다가 국가란 걸 만들었네요. 그럼 이분들도 혼자 생활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좀 모여야 되겠어. 그럼 단체란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단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사람처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구 앞에 예를 붙이는 거죠. 법에서 사람처럼 만들어주셨대요. 그럼 결국 이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럼 벌써 하나 나왔네요. 우리 수험생분들 자연인은 합격의 법학원 법인이랑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법에 의해 규율되죠. 그럼 질문을 또 역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그 법이 이제 뭔데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민법. 자, 다시 이걸 왜 하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이걸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출제자는 여기서 어떤 걸 질문할지 몰라요. 끝을 질문할지 몰라요. 끝을 질문해도 우리는 앞에서부터 오시는 겁니다. 앞에 질문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던지는 얘기, 제 와이프와 오빠 나 오늘 어때? 질문 하나 딱 던졌어요. 이거 2차 시험에 나오면 다 빵점입니다. 그쵸? 오빠 나 오늘 어때? 되게 간단하죠, 질문. 그러면 그냥 이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거부터 보는 거예요. 사람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저를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쵸? 여성분들은 더더욱 못 부르죠? 그리고 근데 얘는 뭔데 나를 오빠라고 부르지? 보세요. 벌써 관계가 나오네요. 그럼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에 대한 재산관계,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 신분관계 아니죠. 그럼 정확하게 나왔네. 우리들의 관계는 오직 재산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오빠라고 불렀고 이것만으로는 신분관계도 몰라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제 후배가 오빠 오랜만이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 수험생분들이 확정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법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제 관건은 여기네요. 오늘의 의미는 진짜 말 그대로 오늘이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너를 봐온 시점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 현재 얘기한 다음에 미래까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애매하죠. 애매할 땐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제 관건은 여기네요. 어때라는 질문. 어때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외형적인 걸 물어보는 걸까요? 내면적인 걸 물어볼까요? 궁금하죠. 그럴 땐 다 쓰시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지. 고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건 그렇고 외면적인 건 그래. 근데 내면적인 거 얘기했다가 혼날 수 있으니까 내면적인 걸로 오늘 헤어스타일 괜찮네. 화장 잘 됐다. 상의랑 하의랑 매칭 좋은데 내일도 이렇게 입어. 한마디 더 해주시는 거죠. 보세요. 미래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걸 우린 다 어디서 찾는다? 여기서 찾는 겁니다. 딴 데서 찾지 마시고요. 여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공부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유는 텍스트가 이미 있습니다. 상문법 국가예요. 헌법 시간에 상문헌법 공부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헌법을 먼저 공부하고 민법에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민법이 워낙에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헌법 얘기를 조금 해드립니다. 상문, 헌법, 그리고 상문법으로 들어와서 이걸 해석하는 법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어요.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끔 안 합니다. 유에서 더 큰 유를 창조하게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법전을 봤을 때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A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B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견해가 대립됐다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견해 대립을 공부하지 않아요. 머릿말에도 써놨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 최종적인 해석권이 들어옵니다. 이 최종적인 해석권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딱 두 분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 헌법재판소. 저랑 안 합니다. 그쵸? 저랑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요. 민법 공부의 시작은 조문, 끝은 판례. 그래서 조문과 판례, 바로 여기로 귀결이 돼요. 귀결이. 그럼 이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뭘 얘기해야 돼요? 얘부터 시작하는 거죠.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렇거든 대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어 놓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가장 뭐가 된다? 일반법이 된다 이겁니다. 모든 걸 아우르는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많거니와 내용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 자, 그렇다면 민법은 지금 결국은 뭐냐? 법률이라는 거고 이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겠다라는 건데 자, 관건은 어디다가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디다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 고민하지 마세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액션. 맞죠?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행위규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저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걸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가 형법 들어가시면 형법 때는 아예 날아다니십니다. 형법은 행위 중심이거든요. 사람을 찔렀다 끝.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입니다.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죠? 맞아요?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결국 최종 결론은 여기입니다. 그럼 재판에 규범으로 대법관님들이 적용을 시킬 때 당연히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해서 자, 요거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법 체계가 뭐야? 민법이에요. 근데 민법 말고 또 뭐 없어? 진짜 딱 민법점만 봐야 돼? 아니, 민법 말고 플러스 또 다른 규범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혹시라도 법에 없으면 어떻게 우리 성문법 국가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관습법 3글자 써놓고 시작했어요.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얘도 없다 그러면 우리 일상 상식으로 보세요. 돌아가잖아요. 절대 이런 거 놓치지 않아요. 입법자들은. 일반의 상식 당연히 이것도 재판규범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얘는 이미 우리나라가 법체계를 확실하게 만드는 순간 어때요? 제일 마지막인 거죠. 승부는 어디서 갈린다? 여기서 결국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성문법 말고 그렇다면 관습법은 어떻게 돼? 그래서 민법 1조부터 시작을 하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법률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 없으면 조리. 그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자 3번 효력에 있습니다. 1번이죠. 법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원이란 옆에다가 재판규범 이렇게만 써주세요. 법원 옆에다가 재판규범입니다. 재판규범. 이제 민법을 공부하는데 개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뭐 배웠어? 엄마 법원이란 거 배웠어. 법원이 뭐 돼? 재판규범 4글자. 볼까요? 자, 민사에 관하여 끊고 이렇게 2글자로 줄여버렸습니다. 너와 나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그게 바로 민사예요. 백성민자. 뒤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그럼 칠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민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민법은 이게 뭔데? 법원이래요. 재판규범이랍니다. 그래서 1조를 뜯어봤더니 민사란 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법률 가시고 없으면입니다. 관습법 가시고 없으면이죠. 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 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재판 규범이면서 적용된다 그랬죠. 적용. 재판에 적용하고 이 없으면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없으면이 갖는 의미. 우리 수험생분들이 짜장집, 중국집을 들어갔습니다. 나는 짜장 먹을 거야. 짜장 없으면 짬뽕 먹겠다 이거죠. 처음부터 짜장 짬뽕 하면 상관없어요. 짜장 먹으려고 했는데 짜장 없으면 짬뽕 드시겠대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순서죠. 이게 조문 해석인 거예요. 조문 해석.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법률이란 게 뭔데? 법률이 뭐예요? 법률이? 고민 안 하시는 거, 이런 거는 고민 안 하시는 겁니다. 국회가 만드는 거죠. 그럼 국회만 법을 만들까요? 아닙니다. 다른 국가기관들도 법을 만들죠. 대표적으로 요즘 뉴스 많이 보면 대통령이라든지 법무부 장관들이 뭐 내려요? 명령 같은 거 내리시죠. 다 규범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표현이 맞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글자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래서 나중 되면 질문 들어요. 법률이랑 법령이랑 뭐가 달라요? 법률과 명령을 합친 게 법령. 우리는 얘만 보는 겁니다. 얘만. 근데 관건은 이제 얘예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 성문법전으로 만들어놨는데 관습이 모여서 법이 됐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국회라고 하는 건 또 누가 만들죠? 국회는 국민들이 만들죠. 국민들이 선거로 뽑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였다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직접 법을 만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민주제를 실시해서 직접 국가를 다스리고 싶은데 워낙에 그게 힘드니까 우리는 대의제를 채택했단 말이에요. 대의제를 채택하면서 어쨌든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준다? 국민에게 줍니다. 결국 국민의 합의라는 거죠. 이제 나왔잖아요.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약속이니까. 5천만 모든 국민의 약속이니까. 그럼 관습법도 우리도 못 만든 거야. 이거는 입법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이구 그러네.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법이고 그걸 국회가 대신한 것뿐인데 야 우리도 이거 몰랐다. 그렇다면 우리의 합의도 당연히 대전제로 들어가겠죠.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주면 당연히 좋은데 대법원 법원들은 그렇게 표현 안 써요. 좀 어렵게 씁니다. 어렵게. 그래서 어색한 문장들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보셔야 되거든요. 천천히 봐볼까요?
자, 쟁점 관습법입니다. 어디 들어왔다고요?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제가 거시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로마자 1번에 성립요건 보시면 1번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뒤에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존재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규범이 되긴 했는데 규범이 플러스 2번입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그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자 법적 확신과 인식의 형광펜입니다. 국민적 컨센서스죠, 이게. 이미 국민들이 뭐로 알고 있다? 법으로 알고 있다. 법적 확신과 인식 형광펜. 자, 뒤에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를 것. 딱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거 누가 확인해요? 이거 우리가 확인 못하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꼬박꼬박 얘기를 해주되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어쨌든 헌법이라고 하는 최상위법이 있어요. 자, 3번 당연스럽게 얘기하는 그 사회생활 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자 전체법질서 형광펜입니다. 전체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 형광펜입니다.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칠판 한번 보실게요. 나중에 이제 헌법 공부하시면 좀 더 재밌어질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걸까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정당성과 적법성? 지금 헌법은 얘네 두 가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쵸? 정당성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적 정당성 말하는 거죠. 국민적 합의. 그리고 요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법치. 법치주의, 민주주의. 헌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해도 법에 위반될 수 있어요. 법에 위반해도 정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옐리네크 씨가 그렇죠. 성공한 쿠데타는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법에 위반됐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정당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당연히 보완 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헌법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요. 대법원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법에 저촉돼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민주공화국의 의미죠. 모든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정당성과 합리성 받아들여줘야 되지. 납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어찌 보면 되게 까다로워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도 법질서 위반이면 이거 관습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요건이 엄격하죠? 없는 걸 지금 누가 만든대요? 대법원이 만들어주려고 한대요. 입법자가 원래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대법원이 보완작용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관습법을 한 걸 얘기할 때 이미 자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다? 이분들은 삼권 분립 한계에 이미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국회랑 대등한 지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으로 로마자 3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로마자 2번 성립 시기. 관습법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끊고 법원은 확인만 해주는 겁니다. 성립 시기는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한다. 소급의 형광펜이에요. 소급.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죠? 이거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국민들이 만드는 거라고요. 국민들이 이미 법적 확신이 섰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분쟁이 생겼지. 재판에 들어왔겠죠. 법원이 재판규범으로 적용하려고 해봤더니 법률이 없대요. 그래서 관습법을 열심히 찾아봤답니다. 관습법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거 법적 확신 갖췄네? 근데 그게 언제야? 그 이하 내용이 있어요. 로마자 2번. 왜 두 줄밖에 없을까요? 법적 확신을 얻은 때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젠데? 당연히 모르죠. 근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법적 확신이 있었던 건 알고 있단 말이죠. 판례도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한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이미 존재하는 걸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거 맞죠?
소극적인 거. 명문의 규정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효력도 자 2번입니다. 성문법을 개폐할 수 있는가? 성문법을 개폐란 말은 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가? X 안 되죠. 어디 지금 불문의 관습법이 성문법을 개폐한대요. 이건 지금 국회에 대한 권위 도전인 거죠.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그런 얘기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세요. 성문법을 개폐할 수 있는가? X. 삼권분립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다? 법원은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가정의례 준식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여루적 뒤에 보충적 성격의 형광펜 하겠습니다. 결론 나왔네요. 보완제도예요. 보완제도. 무조건 관습법을 먼저 적용해선 안 됩니다. 순서가 나왔죠? 법률, 관습법, 조리예요. 두 줄로 너무 좀 짧게 돼 있어가지고 민법 제1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조 취지 정확하네요. 법률 없으면 관습법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어떤 걸 얘기해보고 예를 해보고 얘가 없으면 관습법입니다. 없으면 관습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자 4번은 106조라고 하는 사실인 관습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실 건데 앞에 있는 관습법과 뒤에 있는 사실인 관습 중에 차이점 하나가 법이 있고 없고예요. 법이 있고 없고.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끊고. 자, 이제 뒤에 봅니다. 사실인 관습은 뒤에 넘겨보세요. 사회 관행까지는 나왔는데요. 사회 관행까지는 나왔는데 그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지만 사회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끊고. 뭐가 없다고요? 법적 확신이 안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 관행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다? 법 규범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걸 알려드리고 싶냐면 관습법을 보기 위해서 어떤 걸 또 공부하냐면 그럼 얘랑 구별되는 개념이 뭐가 있어? 얘를 밝힘으로써 얘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봐두시면 좋아요. 즉 구별 개념을 통해서 관습법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공통되는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관행이 있었겠지. 근데 왜 얘는 법규범이 되는 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법적 확신,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 얘는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재판규범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판규범으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관습법이든 사실인 관습이든 결국은 그 누가 구별해서 누가 확인해줘? 대법원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다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 판례를 또 구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 자, 관습법 형광펜, 법령과 같은 효력 형광펜입니다. 왜 여기서는 법령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을 수 있고 명령과 같은 효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요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법조문에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명령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여서 대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매칭시켜줘야 되죠. 법률 없는 경우에도 관습법, 명령 없는 경우에도 관습법 이렇게 가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 행위 형광펜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보충의 형광펜이죠. 사실인 관습은 법령이 아니고 법률 행위 보충 기능이 있는 거예요. 행위의 보충. 법률에 포커스 두지 마시고요. 행위에 포커스를 두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확인 동그라미 2번.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자 직권이란 표현에 형광펜 부탁드립니다. 요거 개념 요소 조금만 설명하고 계속 나올 단어니까요.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는 결국은 여기까지 들어온 걸 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온 걸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쟁은 누구끼리 일어났다? 자연인 또는 단체인, 법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 기관이 바로 법원입니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요, 이분들이 뭐라 말을 했기 때문에 들어줄 거예요. 그쵸? 이분들이 말하는 게 많이 들어보신 바로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하거든요. 중현이가 오늘 강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스크 가서 나 오늘 분명 2시부터 강의 듣는다고 되어 있고 중현이가 강의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지? 주장. 그럼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겠죠.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분들이 직접 나서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직권이라고 합니다. 많이 보게 될 단어예요. 많이 보게 될 단어. 민법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 얘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2차에서는 얘가 중요하고요. 얘가 중요하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일반인들은 법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수 있단 말이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관습법이란 걸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가족들과 가족 안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부터 대대손손 계속해서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고 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걸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법원은 그걸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건 너희 집안의 가풍에 불과하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어떤 행위를 할 때 보충 규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되게 간단한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서 공부하는 건 고민하지 마시고 권리 의무예요. 이걸 공부할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일반법이고요. 일반법.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분쟁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재판을 들어가는 규범이란 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법원이라고 합니다. 대법원한테 그 법원 말고요. 조금 더 거시적인 거. 연어가 자기 고향 찾아가는 거. 어원할 때 원이에요. 어원할 때. 자, 그러면 이 법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다? 법률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꼭 진짜 말 그대로 국회가 만든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인 대통령, 장관님들이 만든 뭣도 포함된다? 명령도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 안 돼요. 왜냐? 여기서는 저랑 무조건 이거 공부하실 거고 그리고 혹시 모를 특별법 등 얘네들을 공부할 거거든요. 두 가지를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근데 관건은 자, 요겁니다. 아까 형광펜 그었던 것, 이제 그런 것들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건데, 형광펜 그었던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관습법이란 건 성문 법전에 없다. 그래서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법원이 알아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된다. 바로 법적 확신입니다. 이거 헌법재판소는요, 국민적 컨센서스라는 표현을 써요. 좀 멋있긴 해서 여기서도 저희도 쓰고 싶은데 그거보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국회의원들이 맨날 남용하잖아요. 이게 국민의 뜻이래요. 민의입니다. 줄여서. 국민적 합의 줄여서 민의. 이걸 누가 확인한다? 이거 우리 확인 못합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대법원이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대법원이 만든 거예요? 대법원이 확인한 거예요? 대법원이 확인한 거죠. 보세요.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간 만들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확인하면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습법은 이 상문법의 어떤 위치에 있다? 보충이라는 겁니다. 얘가 상문법이랑 대등하다? 그럼 저는 국회의원 안 할 것 같아요. 죽어라 공부해서 대법관 할 것 같습니다. 뭐하러 힘들게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는 국민들한테 표도 받아야 돼요. 근데 대법관 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드냐고 그러면 대법관 돼서 나 법이나 만들란다. 그렇죠. 삼권 분립을 지켜주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리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상식으로 가면 좀 안 되니까 경험들이 쌓여서 규칙화된 거죠. 이거예요. 경험들이 쌓여서 규칙화된 겁니다. 분명히 우리 수험생분들도 어떤 생활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내가 이런 경험들이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땐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었지. 나름의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해결 법리들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수험생분들 거고 우리가 원하는 일반의 경험칙은 이것도 누가 확인해줬다? 대법원이 확인을 해준 겁니다. 어디서 공부하실 거예요? 이 개념도 민사소송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대법관님들 입장에서도 똑같잖아요. 법률이 없대요. 관습법도 없대요. 그러면 요거 일반 경험칙상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챕터 보시면 쟁점 02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와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민법에서는 무엇을 규율하는데 바로 이거라 그랬습니다. 법률 관계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법률 관계. 이 법률 관계는 어떤 걸 얘기한다? 강제력이 있는 구속력이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오늘 강의하기 싫어요라고 해서 지금 당장 마이크 끄고 집에 갑니다.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강제 구속력을 발동시킬 수 있죠? 소문 내셔도 돼요. 소문 내셔도 됩니다. 바로 담당자 찾아가셔서 위반 시 제재 조치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이 법률 관계는 결국 어떻게 구율되느냐? 누군가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죠. 법이 보호해 주시는 분. 그에 따라 반드시 구속을 받으시는 분. 친구들끼리 얘기합니다. 권리가 뭐예요? 보호받는 자. 의무가 뭐예요? 구속받는 자. 근데 그게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중현이가 그래요. 끝나고 오늘 같이 밥 먹을까요? 법률관계예요? 그렇죠. 아니죠. 또 보세요. 구별 개념 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관계를 우리는 뭘로 할까? 제가 좋아서 하는 얘기죠. 호의관계. 자, 다음 쟁점 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과정을 이 교재를 통해서 조금씩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정리하시고 암기하시는 건 요 쟁점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라는 겁니다. 거시 쟁점에서 미시 쟁점으로 들어오시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 반대잖아요. 구속을 안 받는다라는 거네. 그렇죠. 구속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호의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로마 1번 보시면 효과 법률관계와 달리 끊고.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뭔데요?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관계. 달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건 뭐다? 권리 행사할 수 없고 이런 얘기랑 똑같고요. 제가 원하는 건 뒤입니다. 자, 밑줄.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이게 의무 위반이죠.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강제 이행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밑줄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밥 먹을까요? 제가 살게요. 근데 갑자기 바빠서 오늘 밥 못 먹을 것 같아. 다음에 먹자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럼 우리 수험생분이 너무 열받아서 강제이행하고 싶은 거예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소장을 제출해요. 법원이 보자마자 집에 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 애초에 뭐가 아니니까? 법률관계가 아니니까.
그쵸.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2번이죠. 그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발생했을 때 이 권리가 진짜 침해됐을 때예요.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자, 봅니다. 자, 호의관계 수반하에 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해 형광펜입니다. 형광펜이에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호의동승이라는 게 있는데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돈을 벌자마자 차를 산 겁니다. 차를 사서 그 누구도 태워주지 않았어요. 하물며 가족도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초보 운전이니까. 중연히. 근데 갑자기 끝나는 시간이 겹쳐가지고 수험생분이 태워달래요. 그쵸? 운행 계약 체결했어요? 운행 계약?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기름값 드리면서 타시라고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제가 좋은 뜻에서 타게 합니다. 근데 중연이의 운전 미숙으로 누가 다쳐요? 보세요. 이분이 다치죠? 어떤 피해가 왔어요? 생명, 신체, 손해가 발생했죠. 대표적으로 병원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이요, 저한테 병원비를 청구하는 거죠. 요게 권리예요. 아직 권리 구체적으로 안 봤어요. 어떤 권리인지. 어떤 권리인지 아직 안 봤습니다. 이게 권리고 이게 권리를 행사한다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갑의 주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호의 동승이니까 뭐가 없다? 나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관계로 전환됐을 때 중연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냐예요. 가볼게요. 결론. 양갈로 1번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운행계약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책임의 X입니다. 자, 다만 반갈로 2번. 민법 제750조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요건을 구비한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형광펜. 불법행위입니다. 중연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대요. 일단 여기까지는 교재에서 확인됐죠.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법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나가 미리 나온 겁니다.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아, 있어요. 이렇게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이 나옵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결했으니까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과연 중연이는 야, 네가 좋아서 탄 거잖아.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자, 밑에입니다. 양갈로 2번. 자, 원칙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치료비, 병원비 말하는 거죠.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그리고 뒤에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만약에 피해자가 저라 그러면 제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한 달 동안 강의를 쉬었어요. 한 달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일까? 그걸 산정하는 겁니다. 1타 강사님들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난리 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자, 반갈로 2번입니다. 동승자의 차의 운행자가 호의동승 사실만으로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액을 자, 형광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잖아요. 깎아달라라는 거잖아요. 나 책임 부담하지 않겠다. 여부. 뒤에 보시면 소극입니다. 밑에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어떤 의미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결론 나왔네요. 갑의 주장, 호의동승으로 책임 없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수험생에게 병원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의동승 아무나 태우시면 안 됩니다. 카풀 제도가 활용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제 아시겠죠? 차를 샀을 때는 정말 결혼하고 나서 태우세요. 결혼하고 나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죠. 여기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계약을 체결하는 게. 자,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반갈로 3번인데 다른 차의 운전자 또는 운행자가 과실상계, 그러니까 깎을 수 있는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건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첫 번째 쟁점 중에 어떤 거 있다? 호의관계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계약, 그래서 권리 의무가 안 나와. 그래서 구속이 안 되는데 그게 법률관계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혹시라도 교통사고에서 사고가 나서 생명, 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추가적인 거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맞죠?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거로 가볼게요. 끝나고 밥 먹자 이랬는데 미안해, 약속이 있어서 밥을 못 먹게 됐어. 그럼 그것 자체를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거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법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는 발생했죠. 저의 잘못 있었죠. 나오는 거 병원비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호의동승이기 때문에 나는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겠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이게 첫 번째로 공부하는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예요. 자, 그래서 법률관계 제1절 보시면 밑에다가 이건 쓸게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우린 예를 봅니다.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제1절 법률관계 밑에다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렇다면 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생활관계를 무슨 관계? 그걸 호의관계. 이렇게 넘어오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법률관계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뭔데? 자, 나왔습니다. 제2절에 바로 권리, 그리고 뒤에 의무예요. 자, 이제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무엇을 규율하는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률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관계냐면 이 관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 그러면 권리 개념은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죠.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에요.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 기본권은 법에 의하여 거시 개념 썼죠. 국민. 여기선 자연인 개념 쓸 거고요. 법에 의하여 인정된 국민의 권리인데 여기에 규정된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헌법 11조 평등권,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 지금 여기 머물 자유, 이동할 자유, 통행의 자유 다 여기 계세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게 지금 민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 형상이 의무라는 거죠. 그럼 의무도 하셔야 되는 거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고요. 어떤 게 더 싫은가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요걸 두고 이름하여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게 작위 하셔야 되는 개념 요소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기 부작위. 아이한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그리고 작위. 그래서 부작위, 살인죄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 위주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게 나온다. 그럼 이제 법에 의해서 부여된 힘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나왔네요. 누리는 자, 헌법은 국민이라고 하고 그래서 향유자, 보유권자 이러고 누리는 자 우리는 예를 두고 바로 권리 이제 나옵니다. 단어 주체라고 합니다. 권리 주체. 그렇다면 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오시는 겁니다. 자, 민법에서 축소시켰죠.
권리의 행사는 과연 자유로운가? 자, 민법 개념 공부했습니다. 권리 개념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만 답하면 되죠. 여기만 답하면 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자유죠, 원칙.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맥주캔 하나 딱 따가지고 꿀꺽꿀꺽 마시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쵸, 있죠. 할 수 있어요. 저는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안 할 것 같고 피곤하시면 뒤에서 누워서 들으세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가 있어요. 그걸 막고 싶은 거죠. 하지 말래요. 권리, 의무, 자유, 책임 하지 마시랍니다. 이게 다 어디 있다고요? 법에 있다고요. 법률 규정 앞만 뜯어봐도 김중현 강의 시간에 맥주 마시지 말 것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텀블러 가져오셔서 물 마시는 거, 음료수 마시는 거, 너무 배고픈 나머지 과자 조금씩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드시라고 하는 거죠. 왜? 자유니까. 자유니까. 근데 가볼까요? 담배 피는 건요, 강의실에서. 안 되죠. 알고 있네요. 왜 안 돼요? 걔는 법에 있으니까. 건물 전체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 피지 마라고 해서 못 피는 게 아니라 이미 법 자체에서 건물 전체 담배 금연구역으로 쫙 만들어놨죠.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 중에 우리는 어떤 걸 또 본다고요?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서 과연 어떻게 제동을 걸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권리 행사 자유래요.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더 이상의 설명은 안 하시겠대요. 교재에서도. 자, 2번 보세요. 권리 행사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리고 나서 이제 칠판을 보시면 돼요. 한계로서 민법 2조에서 얘기를 해놉니다. 지금 1조 봤으니까 이제 2조 볼게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계속 우리 조문 봅니다. 권리 개념 공부했죠? 의무 개념 공부했죠? 행사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쓴다. 이 개념이고 이행한다는 지금 중연이 하고 있잖아요. 강의 잘 이행하고 있죠?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것만 격파하시면 돼요. 이 두 글자가 과연 뭘 의미하는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신의, 성실. 대답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법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많거든요. 법 자체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하긴 좀 쉽지 않아요. 그 명확성이 정말 강하게 드러나는 구간은 나중에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래요. 명확하게 나와야 되죠. 근데 애매해. 중연이 지금 열심히 성실히 강의 이행하고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보세요. 너무 주관적인 거야. 지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헌법 시간에 나중에 공부할 건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라는 게 헌법 규정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 대통령의 성실성 판단, 중연이의 성실성 판단, 그리고 누가 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애매합니다. 따라서 이걸 대법원이 친절하게 유형화시켜줘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요? 여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자, 그럼 2항 보세요.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마시랍니다. 권리 개념은 공부했죠? 이제 어떤 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남용이래요. 분명히 평소에 많이 썼어. 남용하지 말자, 오용하지 말자, 악용하지 말자. 많이 써봤던 단어인데 이게 법에 있대요. 보세요. 상식이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너 남용이란 말은 할 수 있겠네? 남용이란 뜻은 나한테 얘기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마이크를 딱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렇죠? 남용이란 말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때 써먹는 거 아까 봤던 요 개념을 이때 써먹는 겁니다. 남용하지 못한다. 근데 남용하면 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거 하나 쓰는 거죠. 중현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오늘 강의하고 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 1억 원어치를 10,000원짜리 뽑아요. 합계법학원 옥상에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서 내 돈 내가 뿌려야지 옥상에서 빡 뿌려버립니다. 제 권리잖아요. 자유잖아요. 근데 분명히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쵸? 이걸 막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지 말자.
너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지. 네가 돈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10,000원짜리를 뿌리면 그 10,000원짜리가 혹시라도 도로에 안 찾게 봐. 떨어져 봐. 그럼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서 10,000원짜리를 줍겠지. 물론 일순간 행복할 거야. 일순간 행복할 거지만 어떤 체계가 무너지죠? 보세요. 교통이라고 하는 공적 체계잖아요. 너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단어도 또 추상적이야. 그래서 또 뭐다? 얘들이 이거를 뭐 해줘야 된다? 구체화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입법자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기술 체계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회 현상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통 분모만 뽑아서 가장 상식적인 걸 딱 얘기해 놔요. 우리는 그걸 두고 이제 뭐라고 해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 현상에선 이 원칙을 벗어나는 현상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예외라고 하죠.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좋아,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예상해서 준비해야지 라고 해도 여행을 가서 캐리어를 열어봤는데 결국 또 뭐 하나를 놓고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메꿔주는 게 바로 얘라는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시면 안 된대요. 그 한마디 하면 되죠. 중현이가 여기서 맥주 마시면서 강의한단 말이에요. 중현아 그러지 마라. 네가 그러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지. 바로 이거 위반입니다. 성실의무 위반인 거예요. 성실의무 위반인데 이제 여기서 어떤 개념을 쓰느냐 요거 미리 알려드리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스티스 맞아요. 정의. 정의관념, 반함이 명백. 자, 그리고 중현이가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강의하는 게 용납이 돼요? 안 되죠? 맞아요. 용납, 납득, 수인, 용인 다 갖다 부셔도 되십니다. 그럼 이거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과자 드시면서 제 강의를 듣는 거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아요. 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누워서 들으시는 거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현이가 맥주 한 잔 걸치면서 혀 꼬여가지고 제대로 강의를 못해요. 그쵸? 용납이 안 돼요. 이건 변론으로 하고. 용납이 안 되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찬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번에 양갈로 1번에 신의성실의 원칙 형광펜 그어주시고 양갈로 2번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형광펜 그어주시고 이렇게 추상적인 걸 밑에 이제 쟁점으로 구현시켰습니다. 구체화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1교시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2교시 잠깐 10분 쉬었다가 6페이지 다시 한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